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5번째 시즌의 네 번째 강의. 이성과 감정의 조화. 영화 굿윌 헌팅을 중심으로입니다. 네. 어제 올렸던 동영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맥상을 이루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이 들어오고 중간에 제가 휴대전화로 이거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자가 이 화면을 전체를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없애려고 누르게 되면은 또 녹화가 중단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이 순조롭게 저는 진행되리라고 오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뭐냐 하면은 방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뭐 방을 치운다고 해서 정리를 한다기보다 다 숨겨놨죠. 그래서 뒤에는 그런 대로 좀 깨끗한 편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와 신화 그리고 심리학 이것을 곁들여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없다고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아프리카 우간다에 내려오는 천지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에 카베자 음풍구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카베자 음풍구 우간다 신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간다 신화입니다. 카베자 음풍구.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진짜 카베자 음풍구 있었습니다. 카베자 음풍구는 하늘과 땅을 만들고 곧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인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화는 유사성이 많아요. 천지창조 신화도 비슷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에게 논리와 이성을 주었지만 아직 무티마라 그럽니다. 심장은 주지 않았습니다. 카베자 음풍구는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자녀는 바로 해와 달, 어둠과 비 였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나는 이 지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나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 대신 나는 심장인 무티마를 내려보낼 생각이다. 내가 떠났을 때 비는 어떻게 할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명의 자녀 중 하나인 비가 저는 끊임없이 비를 내려서 모든 것을 물에 잠기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카베자 음풍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이 2명의 인간을 봐라. 이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너는 해와 자리를 바꿔보는 게 좋겠구나. 충분히 비가 내린 후엔 해는 지상을 적절히 좀 말려주면 좋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야,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신이 카베자 음풍구가 또 2번째 아들인 해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뜨거운 볕을 내려서 지상을 따뜻하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해야, 일단 볕을 내려서 지상을 따뜻하게 하고 이번엔 비와 자리를 바꾸어 적절하게 다시 비를 내려서 과실이 익도록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둠아, 너는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어둠을 통해서 지상을 영원히 지배하겠습니다. 라고 어둠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물들이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카베자 음풍구가 그럽니다. 달에게 지상을 비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달이 없어지는 때만 네가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4명의 자녀들에게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카베자 음푼군은 나는 이 지상에 오래 머물렀다. 이제 나는 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말이에요. 신이 4명의 자녀를 두고 4명의 자녀로 하여금 이 지상을 보살피도록 하고 자신은 인간의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살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참 재미있는 신화죠. 신의 인간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를 중요시 여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이 신화에 대해서 재미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참 재미있는 신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마치고 카베자 음푼군은 나는 이 지상에 너무 오래 머물렀구나. 이제 나는 가겠다는 말과 함께 지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상에 손바닥 크기의 무티마, 즉 심장이 오게 됩니다. 무티마는 해와 달, 비와 어둠에게 아버지 신은 어디 있느냐고 울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신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저는 이제 거의 성우 수준처럼 연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도 기가 막히네. 무티마는 신이 이미 지상에서 떠난 것을 알고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무티마, 심장은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계속 찾도록 하고 이성과 논리만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 균형을 갖도록 하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참 우간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멋진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이성과 논리뿐 아니라 무티마를 남겨주었고 그 무티마가 심장 즉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까지 신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오래 듣다 보면은 분명히 보람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이렇게 서론이 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본론은 더 깁니다. 그 작고 낡은 방에 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한 청년이 열심히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 책에 빠져 있는 청년이 바로 윌 헌팅, 이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죠. 윌 헌팅, 이 친구는 학구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MIT 대학의 청소부죠. 또한 그는 친구들과 거리를 낄낄거리며 돌아다니다 패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그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실컷 동네 건달과 싸움을 하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윌이 근무하는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램보, 스텔런 스카가드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램보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냅니다. 램보 교수는 이 문제를 푸는 천재는 자신의 수제자가 될 것이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어느 날 그 강의실 복도의 칠판에는 램보 교수가 낸 수학 문제의 답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들 이 문제를 누가 풀었지? 궁금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문제를 풀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푼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램보 교수는 이 문제를 푼 천재를 찾기 시작하죠. 이 문제를 푼 것은 바로 윌 헌팅이었죠.
윌 헌팅은 다른 문제를 풀기 램보 교수가 또 복도의 책상 칠판에 낸 수학 문제를 풀다가 램보 교수의 눈에 띕니다. 황급히 윌은 도망치고 램보 교수는 이 청소부를 찾게 됩니다. 램보 교수가 수소문 끝에 찾은 천재는 어릴 때부터 여러 집에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전력이 있었고 그거보다 더 화려한 전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윌이었습니다. 윌은 폭행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램보 교수의 도움으로 감옥행은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은 램보 교수가 윌을 보호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램보 교수는 윌에게 다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신과 함께 어려운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램보 교수는 윌의 천재적인 재능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거칠고 난폭한 성격을 길들여야 되죠. 그래서 윌에게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를 소개하지만 번번이 윌은 치료자들을 농락하고 그래서 치료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램보 교수는 자신의 대학 동창이고 심리학과 교수인 션 맥가이어를 찾게 됩니다. 션 맥가이어가 바로 로빈 윌리엄스, 고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를 하죠. 션 맥가이어와 윌 헌팅이 첫 번째 이제 상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윌은 이번에도 션의 약점을 들춰내어 치료를 포기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션 맥가이어의 방에 걸려있던 그림을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 그림은 뭐냐면은 폭풍우가 부는 바다에서 한 척의 나룻배를 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참 이게 어떤 분들은 무성의하게 강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전에는 열심히 그래도 커닝 페이퍼를 만들더니 지금은 휴대전화를 갖다가 이용해서 또 하고 또 커닝 페이퍼를 노트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 프린터에서 쓰면은 종이를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저는 소나무 몇 그루를 1년 동안 살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윌이 건방지게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폭풍 속의 항구처럼 위태롭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탄 사람은 노를 젓고 있지만 노는 곧 부러질 것 같다. 저 그림은 힘든 현실을 피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당신 부인 잘못 얻은 거죠? 딴 남자랑 눈이 맞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션 맥가이어는 폭력적으로 바뀌며 윌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아내를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정말 난폭한 환자와 난폭한 치료자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큰일 나겠죠? 사실 션 맥가이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점잖게 윌을 대했다고 하지만 션은 그렇지 않죠. 거칠게 윌의 오만불손함에 대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면담은 지나가게 되고 램보 교수는 이번에도 다른 정신과 의사와 마찬가지로 션이 아마 치료를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면담 시간입니다. 윌 헌팅과 션 맥가이어가 호숫가에서 두 번째 면담 시간을 갖죠. 이때 션은 지식으로 무장한 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적인 체험은 전혀 하지 않으려는 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지적인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한 그의 태도에 대한 해석을 하죠. 하지만 윌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버드 대학 근처의 주점에 놀러 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잘난 체 하는 하버드 대학원생을 자신의 풍부한 지식으로 망신을 주게 되죠. 옆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된 하버드 대학생이 스카일라, 미니 드라이버가 연기를 했습니다. 스카일라는 윌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그에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줍니다. 윌은 스카일라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의 가시돋친 열등감은 둘의 관계도 위태롭게 만듭니다. 둘은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느낍니다. 스카일라는 윌에게 이곳을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자가. 스카일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나랑 캘리포니아에 가자. 그랬더니 윌이 그래도 되겠어? 스카일라는 그럼. 그러자 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와 살 수 있는 걸 확신하지? 그냥 알아. 왜냐하면 난 느낄 수 있거든. 캘리포니아에서 나에게 싫은 점이 발견된다면 너는 마지못해 살게 될 거야. 난 못 가. 라고 윌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스카일라는 너는 네 자신이 변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너는 내가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윌은 단호하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결국 스카일라는 상처를 안고 혼자 캘리포니아에 가버리고 맙니다. 자, 윌과 션의 만남이 반복되면서 윌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션 맥가이어와 램보 교수 간에 커다란 갈등이 생기게 되죠. 램보 교수는 윌의 재주를 더욱더 키워주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션 맥가이어는 윌의 수학적인 재능보다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치료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윌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드러나는데 그는 양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잔인한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던 겁니다. 션은 윌에게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줍니다. 드디어 윌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타인과의 장애물은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되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들도 있고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 사실은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런 와중에 윌은 램보 교수의 의도대로 국방성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램보 교수의 의도대로 윌은 명예와 부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취직을 하게 된 윌에게 친구들은 정성껏 수리한 고물차를 선물합니다. 다음날 윌의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고 그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습니다. 그 고물차를 타고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션 맥가이어는 윌 헌팅이 남긴 쪽지를 발견하는데 자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만나러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윌은 넓게 펼쳐진 길을 따라서 자동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 신화를, 아까는 우간다 신화였죠. 이번에는 그리스 신화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랑 신화가 맥락이 또 닿는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죠. 제우스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고 제2인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갖췄을 뿐 아니라 활과 화살을 잘 다루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사실 제우스가 가장 총애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아폴론도 바람둥이인 제우스의 그 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실 부인인 헤라 사이에서 나온 적자는 아니었고 레토라는 여인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헤라는 항상 질투심에 불타는 여신으로 등장하죠. 아폴론의 어머니 레토가 해산을 해야 돼요. 이제 아폴론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두 헤라의 보복이 두려워서 레토가 해산할 장소를 제공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레토가 해산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헤라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레토는 델로스라는 불리는 불모지 섬에서 아폴론을 낳게 됩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며 예술, 예언, 궁수의 신으로 그리스인들에게 추앙을 받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아폴론으로 상징되는 지성과 이성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디오니소스는 처음 올림포스의 주신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턱걸이로 올림포스의 주신에 올린 게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면서 감정의 신이고 관계의 신이잖아요.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폴론이 궁수의 신이었다라는 점은 관역의 활을 꽂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판단과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폴론적인 특성을 가져야 돼요. 특히 지성과 이성은 과학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재능이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남성은 현대사회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기 있는 직업들, 그런 것들이 아폴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 헌팅과 아폴로는 지나치게 지적인 재능이 발달한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영화 속에 굿윌 헌팅의 윌 헌팅과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지능과 이성을 관장하는 좌뇌가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둘 다 감정을 관장하는 우뇌의 발달은 미숙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우스의 총애를 받았고 올림포스의 2인자인 아폴론과 뒷골목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MIT 대학에서 청소부를 하는 윌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을 들어보면 이게 공통점이 있구나 라고 여길 겁니다. 일단 윌의 출생 배경과 재능을 본다면 그는 부모도 모르는 고아고 여러 차례 파양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재들인 MIT 대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죠. 저도 좀 그런 거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과에 와서 정말 수학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냥 외우다시피 수학을 풀었습니다, 사실. 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냥 이과에 가면 취직이 잘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과에 갔는데 좀 제 재능을 잘 알았다면 저는 문과에 갔을 겁니다. 어찌됐든
얘기가 자꾸 빗나가. 이에 못지않게 아폴론의 탄생 배경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해산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만삭이 된 어머니가 떠돌아다녀야 됐고 출산도 아흘의 동안이나 진통을 겪어야 할 정도로 난산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출생 배경은 사실 영웅들이 가지는 비범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영웅다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과 시련을 겪거나 출생 배경에 문제가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재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강의가 이렇게 원고에 꼭 다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웅은 위대할수록 그들이 자신의 면모를 나타낼 때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영웅은 영웅다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출생 배경의 유사점과 상이점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윌은 현대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육체적인 완력을 가진 이가 영웅이 아니라 얼마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웅의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요즘 지적인 능력만으로 돈을 버는 벤처기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펀드 매니저,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웅의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 남성의 육체적인 힘이 미덕인 시대에도 아폴로는 사실 헤라클레스나 테우스처럼 힘과 폭력으로 영웅 대접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는 어떤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했거든요. 육체적인 힘을 자랑하는 영웅에 대해서 도리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아폴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폴로는 거절했어요. 쟤는 힘만 있고 좀 무식해. 난 쟤랑은 좀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항상 냉철하고 지적인 풍모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아폴론이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는 또 지나친 경쟁심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끝없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현대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문제점, 특히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아폴레온의 경쟁심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에우리토스와 마르시아스의 시합에서 나타납니다. 발음도 어렵지만 저는 발음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그리스 사람 같아요, 저는. 에우리토스는 활쏘기를 잘했던 헤라클레스를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 그거 자신의 분수를 망각했죠. 에우리토스는 건방지게 아폴론에게 활쏘기 경쟁을 하자고 덤볐습니다. 경기의 결과는 당연히 아폴론이었죠. 신에게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이 아폴론이 뒤끝이 있습니다. 에우리토스는 경기 후 아폴론에게 맞아 죽고 맙니다. 그러고 그리스 신화를 갖다 말이에요. 청소년판으로도 나오는데 참 이게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근친상간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게 권장도서가 내용 보면 아주 끔찍해요. 네. 또한 피리를 잘 불었던 마르시아스라는 강의 신은 입에 대기만 해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신기한 피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야, 요거 봐라. 마적이라고 그러죠. 신기한 피리. 마르시아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피리를 잘 연주한다는 주변의 칭찬에 고무됩니다. 그래서 아폴론에게 도전하게 되죠. 그러나 어찌 신이 인간을 또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폴론이 당연히 이기죠. 이 경연 후에도 마르시아스를 나무에 묶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이고 맙니다. 아폴론 독해요.
뒤끝도 많고. 아폴론의 지나친 경쟁심은 바로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거나 하찮은 인간이 신에게 도전했다고 코웃음을 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유, 이제 뭐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할 겁니다. 뭐 원래 이 유튜브 녹화가 뭐 엉망이니까요. 원래가 뭐 기침을 하든 말든 그 좌뇌의 지나친 발달은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되고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마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런 면에서 윌 헌팅도 만만치 않죠. 뒷골목에서 건달들과 어울리고 대학 청소부나 하면서 낡은 집에서 은둔하고 지내는 윌에게 그러면 어떤 경쟁심이 있었는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윌도 만만치 않은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은 사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는 진정한 은둔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의미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윌은 무의식적으로 램보 교수의 눈에 띄고 싶었고 똑똑하다는 MIT 대학생들을 이기고 싶어서 수학 문제를 강의실 복도의 칠판에 풀었던 겁니다. 강의실 복도의 칠판에 있던 거기에 수학 문제 풀었던 거죠. 왜 풀어? 청소나 하지.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MIT 애들 별거 아니야. 니들 나는 이거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발 알아봐 달라는 욕구가 강렬했습니다. 그는 아폴론이 되고 싶었죠. 당당히 올림포스 산에 나타나 제우스의 아들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리 아버지인 램보 교수 앞에 등장합니다. 램보 교수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을 이성적으로 아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부와 명예를 쥐어주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램보 교수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또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쟁심 제가 뭐 원고의 흐름을 지금 잠깐 잊었다고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고 흐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어때요? 카페에서 만난 하버드 대학생들을 풍부한 지식으로 압도하고 놀려주게 되죠. 이게 또 지나쳐서 램보 교수와 수학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뛰어난 수학적인 재능으로 램보 교수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때요? 누구든지 다 이기고 싶은 욕구는 정신과 치료를 시작할 때도 자신을 면담할 정신과 의사들의 책을 미리 구입해서 읽어보고는 그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자신을 방어하곤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 오면은 참 정신과 의사 힘듭니다. 네. 윌은 자신과 관련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는 집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패배시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아폴론적인 인물의 다른 특징으로는 감정의 가장 큰 역할인 사랑. 감정의 가장 큰 역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사랑에 서툴러요. 네, 매우 서투릅니다. 아폴론을 보더라도 그렇게 잘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제우스가 가장 총애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애사는 정말 흑역사에 가깝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과의 사랑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시련의 예는 월계수로 변신한 다프네에게 사랑을 거부당했던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아폴로는 그냥 거의 스토커와 가까워요. 그 다프네를 막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막 그랬더니 다프네가 뭐라 그래요? 강의 신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얘 때문에 못 살겠어. 차라리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강의 신인 아버지가 월계수로 변신시켜 버리잖아요. 웬만하면 받아주지 그거를 그렇게까지 거절하나? 다프네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시련은 시작되었고, 이뿐 아니라 아폴로는 에우에노스 강의 딸 마르페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페사의 애인이 이다스라고 있었어요. 이를 알고 이다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폴로는 마르페사를 납치해서 도망을 가요. 아폴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숙지를 잘 못했네요. 어찌됐든 간에 아폴로는 하여튼 마르페사에게 이렇게 단판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은 너 마르페사랑 이다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신을 선택하죠. 그런데 마르페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자신은 인간이고 결국 세월이 지나 자신이 늙게 되면 아폴로는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인 이다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련의 연속입니다. 자, 세 번째 시련의 연속. 그것은 바로 그 유명한 카산드라입니다. 예언자로 유명한 트로이의 딸,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딸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는 예언자로 유명하죠. 프리아모스 왕이 예언자로 유명한 거 아닙니다. 카산드라가 유명해요. 처음에는 예언의 능력이 없었어요. 카산드라한테는. 그런데 아폴론이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자 카산드라는 예언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폴로는 약속을 지켰어요. 너 예언 능력을. 근데 카산드라가 어떻게 신을 농락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는 차버려요. 화가 난 아폴로는 카산드라에게 예언의 능력을 그대로 주었지만 카산드라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뒤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카산드라가 아무리 정확한 예언을 해도 남들은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산드라 컴플렉스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매연을 배출하고 CO2 가스를 배출하고 전혀 그것을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도 파기해버렸잖아요. 이랬을 때 느끼는 과학자들의 좌절감.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고통감, 이런 거를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자, 또 아폴로는 시련을 거듭하게 되는데 플레기아스 왕의 딸 코로니스와의 사랑도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폴론과 코로니스는 사랑을 하게 되지만 코로니스는 사실은 다른 왕국의 왕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아폴론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으나 처녀의 몸으로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급하게 그 왕자랑 결혼하고 맙니다. 아폴로는 화가 나죠. 이 소식을 까마귀로부터 듣게 된 아폴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까마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얀색이던 까마귀를 검게 만들어서 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 까마귀는 검게 되었고 쌍둥이 누이 동생인 아르테미스를 시켜서 코로니스의 목숨을 사랑했던 코로니스의 목숨까지 빼앗게 됩니다. 정말 뒤끝 대마왕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폴론과 비슷한 점이 윌 헌팅도 연애는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스카일라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지만 어때요? 스카일라가 점점 윌에게 사랑을 느끼고 접근할수록 윌은 더욱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여성과 감정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친밀해지게 되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는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론적인 인물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느낌이나 감정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일라가 캘리포니아에 가자 했을 때 그는 선뜻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정만으로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윌 헌팅이. 어떻게 너는 나와 살 수 있는 걸 확신하지? 그랬더니 스카일라가 그냥 알아. 왜냐하면 느낄 수 있거든. 감정적인 기능이 퇴화된 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스카일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윌은 스카일라의 제의를 거절하고 혼자 남게 되죠. 물론 아폴론과 윌 헌팅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아폴론의 오만함과 이성적이고 지적인 능력은 바로 제우스라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인 제우스가 아폴론을 최고의 아들로 인정하고 다른 신들에게 자랑스러워하는 점이 아폴론의 자부심을 높여주었던 것이죠. 반면에 어때요? 윌 헌팅은 되게 어렵게 자랐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파양당했고 이런 배경은 또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심리 상태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거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것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점들은 아폴론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처음에 윌과 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윌 헌팅이 해석한 그림 있죠. 그 그림이 다시 설명드리면 거칠은 바다가 일렁이는 바다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의 그림입니다. 사실은 거칠은 바다는 바로 항상 격정적이고 파괴적인 윌 헌팅의 감정이었어요. 션 맥가이어가 아니라 그 치료자인. 여기서 작은 배란 그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데 그의 격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난파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 그 현실을 말해주는 게 그 작은 배였습니다. 실제로 윌은 지적인 재능은 뛰어나지만 감정의 제어를 하지 못해서 싸움질, 도둑질 등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그의 운명은 언제 난파될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아폴론과 다른 점이죠. 자, 윌은 어린 시절 부모의 따뜻한 양육을 받지 못해서 항상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지만 어린 시절 이런 바램은 여지없이 거절당하고 사랑은커녕 신체적 학대까지 당하게 되죠. 따라서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사랑받고 싶은 감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여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윌은 더 감정을 멀리하고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채 타인을 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식과 논리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윌 헌팅은 여러 번 파양당하는 바람에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윌 헌팅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죠.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감정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게 언젠간 채워져야 돼요. 우리도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감정을 누군가에게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남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유치해 보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성과 지성적인 면은 어른의 영역에 속하고 감정은 어린이들이 가진 미발달된 부분이라고 우리는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윌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좌뇌뿐 아니라 우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이제 션과의 만남이죠. 션 맥과이어라는 치료자입니다. 이 영화에서 고아인 윌에게 심리학자인 션은 남자이지만 대리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램보 교수는 대리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요. 영화 속에서 감정을 주고 감정을 되살리는 그런 것은 션 맥과이어, 즉 이 사람이 대리 어머니의 역할을 하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의 채워지지 않은 감정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션 맥과이어는 대리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누가 아버지의 역할이고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이유는 램보 교수는 지적인 부분만 관심 있는 대리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션 맥과이어는 윌 헌팅 안에 존재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조절해 주려고 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대리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 아버지인 램보 교수랑 대리 어머니인 션 맥과이어는 대리 아버지는 얘를 돈을 많이 벌게 하고 국방성에 취직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대리 어머니인 션 맥과이어는 얘는 그런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리 어머니인 션 맥과이어가 윌을 치료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때요? 자신의 상처를 감정, 지식과 이성으로 무장했던 윌은 점점 그 갑옷을 벗게 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사랑의 굶주림을 채우려고 노력하죠. 션 맥과이어는 윌에게 우간다 신화에 나오는 무티마, 즉 심장을 윌의 가슴에 넣어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무티마 기억하시죠? 강의가 길다 보니까는 잊어버리신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을 상징하는 감정이 없이는 이성과 지성만 있다면 인간의 가슴은 항상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티마를 션 맥과이어라는 치료자는 윌의 가슴에 넣어주게 됩니다. 무티마를 통해서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신을 만난다는 의미는 삶의 기쁨과 활력은 감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제대로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윌은 자신을 지탱시켰던 지식과 이성에 매달리지 않고 불안한 감정에 의지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가속화시킨 것은 스카일라와의 사랑이 한몫을 하게 되죠. 이성에 가장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랑만 한 것은 없습니다. 윌은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집은 또 심리적인 상징으로 영원히 거주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버리고 떠난 집은 이제 과거의 사고, 행동,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영혼을 담을 집을 떠난다는 의미이며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스카일라를 만나러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좋던데, 여정에 놓여 있는 끝없는 길이 이제 윌 헌팅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거를 부감으로 위에서 쫙 비춰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펼쳐진 새로운 인생이 바로 감정으로 인해서 툭 트여진, 닫혔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텅 빈 가슴 속에 집어넣을 무티마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만나러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정말 길었어요. 50분이 넘는 강의였습니다. 이걸 들어주실 분이 있으실래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자신있게 이 강의가 재밌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